청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사진을 3장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냥 그림인데 당시 일본 해군의 공격에 의해서 격침된 청나라 수송함 가오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자 발음으로는 고승이 됩니다. 가오승이 침몰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풍도로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풍도동입니다. 조그만 섬입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이 공격해서 이 배가 침몰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다로 탈출했는데 이 중 상당수를 구조한 배가 바로 프랑스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해엄으로 탈출해서 인근 어민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 중에는 콘스탄틴 폰 하네켄이라고 하는 독일인 군사교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배는 왜 이 전투 수역에 가 있었으며 또 독일군 장교가 왜 청나라 배에 타고 있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나라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들을 잡아서 결박시켜 놓고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선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청일전쟁과 관련해서 조선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본의 편에 서서 청나라 군사들을 포로로 결박해서 잡고 있었던가?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의문은 마지막 의문인데 아주 원초적인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청일전쟁은 말 그대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당시 평양의 대동강변을 진군하는 일본군 모습입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졌던 장소는 대부분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의 명칭에는 우리나라라는 말이, 즉 조선 또는 한국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구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지난 편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청일전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것은 1894년 1월의 고부밀란으로부터 봐야 하죠. 그리고 마무리된 것이 2차 봉기 이후에 전봉준이 체포된 것이 1894년 11월이었습니다. 중간에 전주화약으로 잠시 평온한 상태가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난 시점은 1894년 7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것이 다음 해인 1895년 4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남접과 북접의 만남으로 본다면 1894년 9월 14일인데 실제 전투 행위가 10월 23일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 있던 와중에 청일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터진 것입니다. 특히 청일전쟁이 동학의 2차 봉기를 촉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청일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는 평양성 전투는 9월 15일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겪은 셈입니다. 당시 조선군의 전력이라든지 조선의 외교력은 이러한 수준의 사건을 두 개씩이나 하나도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티저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의 이름에 왜 우리나라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은가 라고 한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서 1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일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는 영국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제가 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청나라 또한 자각이 있었고 이렇게 양무 운동을 통해서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신식 함선이 바로 그 당시 북양함대의 함선입니다. 신식이고 이게 전부 다 거의 영국 쪽에서 사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1894년 7월 23일의 일인데요. 일본군 혼성여단이 그 전날부터 밤샘을 하면서 지금의 용산에서 기다리다가 경복궁을 점령했고 여기에서 고종을 칼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일본군들이 경복궁까지 점령을 해서 고종을 칼로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내각이 성립하고 1차 갑오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풍도의 사진입니다. 7월 25일의 일인데 아산만 앞바다의 그 풍도에서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을 공격합니다. 풍도는 지금 현재의 지도로는 이렇게 화성에서부터 그리고 대부도와 상당히 가까운 서해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함 2척하고 그 다음에 수송함 1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함 2척 중에서 한 척은 2척 다 도주했습니다만은 한 척은 도주하다 좌초되어 버리고 또 한 척은 도주하다가 납포 그러니까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수송함이 침몰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수송함 가오슝이 드디어 침몰하고 있는 사진, 그다지 많지 않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28일에는 이제 육상 전투가 개시됩니다. 성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양국이 그때까지는 선전포고도 없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 1일에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평양성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은 그 조선군을 수색대로 삼아서 평양성 주변에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일본군 17,000명이 평양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즉 평양성은 그때까지는 청나라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청나라 군대는 14,000명이었습니다. 17,000대 14,000이면 그리고 그 당시 청나라의 무장 수준을 봤을 때 굳이 무조건 져야 하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훈장이 사전에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불리하면 퇴각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 이 전쟁에서 일본은 전 국가의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군벌 체제로 거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훈장이 자기 개인 군대를 동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자기의 군대를 잃으면 자기만 손해고 자기의 영향력만 적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전은 일방적이었고 청나라 군대는 항복했습니다. 일본군 사상자는 불과 180명 정도였고요. 사상자, 그러니까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겁니다. 180명 정도였는데 청나라는 전사자가 2,000명, 부상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병력이 한 4,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4,000명이 압록강 방면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많은 또 군인들이 탈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해에서도 본격적인 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남한 중심으로 생각해서 인천 앞바다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 이미 압록강 부근에 있는 그 압록강 근해였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청나라는 북양함대 군함 11척을 내보냈고 일본군도 군함을 10척을 내보내서 교전을 했는데요. 함선의 전투 능력은 청나라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의 전투 끝에 청나라 북양함대 11척 중에서 5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되어서 전투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척 중에서 8척이 그렇게 침몰되거나 완전히 이탈해버리면 더 이상 해전은 불가능한 것이죠. 원래는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 한 석 달 전에, 3개월 전에 영국이 청나라에다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양함대가 당장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니까 순양함 2척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그 돈을 가지고 서태후 생일 축하연을 한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누가 샀느냐 하면 그것을 일본이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 그리고 그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전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홍장의 입장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는 이미 군벌 할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홍장 입장에서 자신의 군대를 잃으면 그냥 자신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일본은 국가 총력전을 펼쳤던 반면에 중국은 이홍장 혼자의 전쟁인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군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번외편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주 그리고 신의주를 거쳐서 일본군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군과 2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1군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제 이끌고 있었습니다. 1군은 뭐 거침없이 진격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 키요마사가 함경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두만강 넘어서 여진족의 조그만 부락을 잠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일본군이 대륙에서 군사작전을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제2군은 대련을 공격하고 여기 따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련 공격하고 나서 여순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여순을 점령하고 나서 1895년 1월 19일에는 위해까지도 공격하면서 북양함대가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북양함대 사령관 정여창은 음독으로 자결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장군 3명도 음독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본군은 그 당시 청나라 북양함대의 그 배 12척을 납포했는데 자결한 정여창에 대해서는 군인 정신을 높이 산다라고 해서 한 척은 내줘서 이 정여창의 유해를 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청나라 또한 그전에는 주전파가 이제 전쟁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주화파가 실권을 잡으면서 이제 협상장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중재를 했습니다. 청나라가 협상단을 보냈지만 일본은 전권 대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홍장 직접 오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또 대만 그리고 대만 옆에 있는 팽호 열도를 점령을 하면서 압박을 가중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것이 시모노세키에서 그 당시에 회담을 진행했던 곳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터 시모노세키에서 이토히로 부미하고 이용장이 직접 정전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그 조약 문서인데요. 대구, 천진, 산해관의 성지와 보루는 모두 성지와 보루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전부 다 군사 기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본군이 점령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천진에서 산해관까지의 철도는 일본군이 관리한다. 그리고 정전 기간 내 일본의 군비는 청나라가 부담하라. 이거는 정전 기간 내니까 빨리 협상을 끝내기 위함이었죠. 이홍장으로서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다가 일본의 어떤 극우주의자가 이홍장을 총으로 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으로 쐈다고 해서 죽지는 않았는데 부상을 입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즉시 사죄를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누그러져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것이 그 당시의 협정에서 이홍장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문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은 끝났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은 역사 이래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전쟁을 종료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로 유럽 열강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앞장을 섰던 것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 즉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압력을 넣어서 이에 따라서 일본은 청나라와의 조약에 의해서 이미 획득했던 땅을 다시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삼국 간섭이라고 역사에서 보통 얘기하는데요. 세 나라의 압력이 막 들어오니까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SOS를 친 곳이 영국하고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힘만이 모든 질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공공연히 내비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 정도에서 끝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 덕분에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권을 달라라고 했고 청나라는 또 그 말대로 해야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시작부터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역사의 변곡점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청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이후에 청나라가 급속히 식민지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변곡점이었죠.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수천 년간 이어오던 중화질서를 공식적으로 무너뜨려 버린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변곡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사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의 일인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